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뭐 사실 인원수 상관없이 딱 방송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안 그래도. 왜냐면 딱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에 와 있으니까 그냥 시장이 수급 빠지면서 쭉 빠질 때는 뭐 사실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제가 뭐 거기서 그냥 뭐 힘내보자, 뭐 시장 진정될 거다. 사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얘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고 뭐 올라가는 것들이야 제가 장중에 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정도 시장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 바닥에 있을 때는 또 감사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전히 많이 빼놓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을 회복 못했죠. 하락폭에서 여기서 이 정도에서 거의 한 2250에서 1450이면 800포인트를 뺐는데 그러면 한 1850까지는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0에서 420이니까 690에 420이면 한 270, 135 정도 더하면 55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555포인트인데 코스닥은 반이 넘게 나왔어요, 사실. 지금이 딱 반 정도 와 있고 코스닥은 반을 넘게 반등이 나와졌고 지금 코스피는 반이 안 나왔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빠질 때 어디만 잡아줬죠? 외국인들이 빠질 때 외국인들이 매수해 준 곳도 코스닥뿐이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팔았고 뭐 역시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잡아준 부분이 조금 반등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뭐 지금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금액이 16조가 넘어갔는데 지금 이 누적을 보자면 거의 2월 21일부터인가 팔기 시작했을 거예요. 얘네가 코스피를 보자면 여기 2월 21일부터 해가지고 16조를 지금 좀 넘게 팔았거든요. 지금 16조 거의 4천억 정도 팔고 뭐 기관도 마이너스고 개인들만 잡아준 거죠. 개인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 말도 안 되게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준 것도 아니고 개인만 받아줬습니다. 개인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다. 뭐 옛날의 개미들이 아니다. 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좀 이번에라고 다를까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는 동학개미 운동 개인들도 똑똑해졌지만 사실 개인들만 똑똑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항상 똑똑했고 앞으로도 똑똑할 거고 또 돈도 더 많고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건 있죠. 최저점 그리고 이건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은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확실히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한다기보다 예를 들면 코스피가 1400 가고 코스닥이 어, 코스피가 뭐 1400 가고 코스닥이 400 가고 이거는 여러분 이제 좀 확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주식을 좀 하다 보면 또 몇 번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당하다 보니까 뭐 코스피도 한 2000에서 놀고 있고 코스닥도 한 600, 700 이렇게 놀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코스피 1400, 코스닥 400 이런 거는 지금 사두면 어쨌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확실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더 빼더라도 쌍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바닥을 정말 최악의 경우죠. 다시 쌍바닥을 만든다는 것도 최악의 경우인데 여기서 이 이상을 뺄 수 있을까는 사실 이제 좀 의문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최근에 힘을 봤을 때 여기 앞쪽에 반등이 나올 때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2018년 10월 폭락장 때 여기가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반등이 조금 시원하게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조금 약하게 나갔다가 좀 다시 올려준 다음에 상당 부분 또 이제 여기서 바닥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꾸준하게 올려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시 하락할 때는 여기는 뭐 쌍바닥이라보다 그냥 계속 좋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신 지금처럼 좀 기울기가 급하지가 않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하락을 하고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빠지고 조금 소화를 하면서 가죠. 올렸다가 소화시키고 올렸다가 또 소화시키고 올렸다가 소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좀 많이 급해요. 지금 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고 뭐 방에 또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시장을 봤을 때도 급하게 빠진 건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선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많이 급하긴 했죠. 뭐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올라가는 게. 이 그림을 봐도 지금 좀 길어요, 얘가. 그러니까 급한 상태고 소화시키면서 이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시장은.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 마인드가 다 어떨까요? 오늘 같은 시장이 나온 이유도 별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장중의 감정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어떠세요? 잘 올라가는 시장에서 굳이 내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응? 아, 이거 진짜 개인들이 이기는 거 아닌가. 와, 시장이 엄청 강하네. 그렇다고 마침 또 유럽이랑 미국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뭐 코로나도 조금 뭐 미국이랑 유럽이 아직 좀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잘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급이 뭐 외국인 맨날 판다고 하고 기관도 뭐 판다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잘 올라가니까 이걸 팔기는 싫은 거예요. 그죠? 팔기는 아까운데 이게 밑에서는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멀었으니까 450, 뭐 480 이럴 때는 700에서 450 왔는데 이거 뭐 더 올라가겠지. 아깝지가 뭐 아깝고 자시고 아니죠. 회복이 아예 안 됐으니까. 근데 420에서 580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 아직도 싸다고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 대해선. 나중에 보면 싼 거 알아. 그치만 한번 쉬긴 쉬어야 되는데 얘네 어떡하려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까. 차라리 조금 천천히 올라가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시장에 이제 일본봉으로 쭉 보자면 아침에 한번 무서운 구간이 있었죠. 쭉 빠진 듯 싶더니 쭉 올려놔서 사람들이 여기서 또 가장 좋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종목들 막 급등하는 거 막 계속 쏟아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빠질 때 저렇게 급하게 빠진 이유도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지금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투자 심리가 좋고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시장이었으면 일단 저렇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 어제 빠지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잡아주고 또 투자자들도 저렇게 급하게 같이 투매를 안 해요. 근데 저렇게 빠진 이유는
외국인 기관 어떤 수급도 잡아주는 것도 없었고 투자자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한 번은 쏟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갑자기 한 번 쏟아지니까 자기도 이만큼 올랐다 싶으니까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걸 또 올려줬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도 신기했어요. 이 여기서 잡아주는 것도 신기했고 오히려 여기서 저는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쭉 빼버릴 줄 알았는데 저 올려주는 구간 없이 이 구간 자체가 저는 오늘 좀 솔직히 신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저랑 이제 킹강 트레이더도 장중에 이제 여러 얘기를 이제 하지만 정말 개인이 이기나?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 개인 투자자가 이거를 이렇게 이긴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린다? 사실 좀 납득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고 위치적으로도 질 거라는 생각이 확고한데 이거를 말아 올려주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지금 강남 부동산 규제하고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쏠리나?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나중에 역사에 기록되는 시장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일단 오늘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거의 계속 말씀드리고 그럴 거라고 더 확신했던 건 어제는 셀트리온이 시장의 변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빠졌어야 돼요. 어제부터 제 기준에는. 근데 셀트리온이 시장을 멱살을 잡고 그냥 끌어버렸죠.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 정말 그냥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 버렸는데 오늘은 어제 셀트리온 애들이 삼형제가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셀트리온 애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조 가까운 종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조짜리 종목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이런 애들 3명이 뭐 계속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셀트리온이 최근 이때가 3월 19일 저점이죠. 시장 최바닥으로 갈 때 14만 원이었는데 지금 24만 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나온 거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일합니다. 이 무거운 종목들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도 사실 이런 건 있죠. 보면서 와 진짜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 맞나요? 서정진이 맞나? 서버인데 서정진 회장 이분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와의 싸움 뭐 하고 막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걸로 재판까지 받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이 대표 그러니까 이 회장이 주가를 신경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어요. 대장주기도 하고 시장 대장주기도 하고 주가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정말 돈도 잘 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뭐 개인들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는 종목이지 사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상한가라는 게 이 무거운 종목에서 정말 보기 힘든 것도 맞죠. 그래서 아 대단하다 하면서 어제 보고 오늘은 이제 확신이 들었던 게 기관하고 외국인 애들도 어제 상한가를 더 억지로라도 말아 올릴 거다. 어차피 돈을 쓰는 상황에서. 그럼 상한가를 쏘고 당연히 갭을 크게 띄우겠죠. 그리고 오늘 갭이 크게 뜬 걸 보고 이거는 거의 뭐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 갭이 차라리 얼마 안 떴거나 보합 수준에서 시작했거나 뭐 마이너스 1% 오히려 플러스 1% 이 정도 시작했으면 아 셀트리온이 이거 하루 이틀 버티다가 한 번 더 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러한 지금 반등 흐름이 하루 이틀 셀트리온과 같이 며칠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갭 크게 띄우는 거 보고 아 이건 무조건 무너지겠다.
왜냐면 갭이 저렇게 크게 뜨면 뭐 일단 무조건 던졌겠죠. 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가고 갭을 뭐 오늘 10% 뛰었는데 40%를 올려준다 이틀 만에 바로 던졌을 겁니다. 오늘 갭 뜨자마자 던졌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네가 빠지니까 당연히 투심도 이제 무너지고 같이 무너지고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온 건데 사실 셀트리온 때문에 시장이 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고 외국인 수급이고 뭐 미국 선물 시장이 밀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요즘 그냥 급하게 올랐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이유를 떠나서 그냥 뭐 우리 증시 자체가 최근에 급하게 오른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전한 눌림목은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꼭 지금 이런 게 맞물려서가 아니고 근데 또 안 좋게도 뭐 또 오늘 장 끝나고 셀트리온 그 블록딜 뉴스도 나왔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투자한 이제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안 좋은 시국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시국에 많이 올려주는데 안 팔면 솔직히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아니 굳이 그래도 셀트리온이 지금 잘 방어하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더 버텨주는 하나의 이유가 됐는데 저렇게 던지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자기의 그 개별 이슈를 통해서 이 급등이 나오는데 안 파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슈까지 같이 나오고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거의 한 3%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4% 빠지고 있고 뭐 유럽, 미국 선물도 거의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빠지겠죠. 솔직히 당연히. 현실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건 코스피는 잘 버텨주면 이 정도 1600에서 1650 그 40포인트 사이로 버텨주는 게 현실적이고 강하다고 봤을 때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오른 편이라 정말 강하게 지지받는다 해도 540 그러니까 2%는 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보다 내일 시장이 정말 강하게 잘 버텨줘도 540에서만 버텨줘도 지금보다 2% 빠지는 건데 그게 저 정도에서만 버텨줘도 시장이 정말 많이 선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솔직히 제 관점에서는 무난하게 500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여기서 반이 나왔고 지금 나온 상승 파동의 반 정도 그러니까 500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도 소화시켜 주고 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저 500까지 조정이 나올 때 또 코스피는 1600 정도까지 밀리고 어쨌든 조정이 나올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 외국인이 조정이 나올 때 들어와 주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많이 반등이 나왔다 해도 코스닥 500 뭐 오늘 80까지 찍었지만 550이고 코스피는 여전히 1700도 안 됩니다. 작년에 막 저점 찍고 2018년 10월 달에 막 폭락장에서 막 빠지고 할 때도 2000포인트 그리고 작년 9월 막 뭐 일본 수출 규제랑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난리 나고 그때도 빠졌을 때도 1900포인트 1700이란 걸 저희가 안 봤어요. 근데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대 부담스럽대 그런데도 지금 코스피가 1700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주가가 싼 거는 아무도 반박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량을 소화시켜야 될 구간이 필요하고 눌림목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조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 아니면 기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 빠진 시점에서는 기관이 주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누구나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인데 개인들은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물량을. 그렇지만 기관이 작정하고 돈을 쓰면 외국인이 팔더라도 시장 바닥이라는 거에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 정말 최바닥에서는 기관이나 개인, 왜 꼭 외국인이 아닌 사람이 바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무릎부터 어깨까지의 시세를 만드는 게 외국인들인 거지, 발바닥, 정수리는 개인 아니면 기관들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바닥이라는 거에 어쨌든 신뢰도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개인 투자자만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은 무시해야 되고, 뭐 정말 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지금 시장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정말 동학 뭐 개미 운동이 성공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드는 게, 외국인과 기관은 반등이 나오는 내내 다 갖다 팔았는데 자기들도 삼성전자 좋은 거 알거든요. 아까워도 팔았잖아. 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또 사는 게, 저는 과연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 줄까? 단지 이제 변수는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공매도가 막혔다는 거고, 그래도 이제 기관이나 시장 뭐 참여자들은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막힌 분위기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죠. 앞전에 2번, 그때 방송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앞전에 2번 공매도 금지가 나왔었다. 근데 그때 2번 다 시장을 급하게 빼고 그 다음에 쭉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공매도가 시행됐을 때보다 공매도가 끝날 때쯤엔 주가가 높은 곳에 있었다가 팩트였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힘든 시장이 지나면 생각보다 정말 강한 시장이 전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또 있잖아요. 저희는 일단 부담스러운 미국과 유럽 증시들이 조정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충분히 되고 사람들 심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 더불어 코로나라는 것도 늦어도 뭐 가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종식되지 않겠어요? 정말 늦으면 그래 연말. 그럼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공매도 금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뭐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매도 금지도 뭐 정말 이 시장을 나중에 상승시켜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뭘까요? 돈을 푸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굴러가는 곳은 아닙니다. 주가라는 게 나중에 가면 합리적인 수준에 수렴하죠. 고평가된 건 떨어지고 저평가된 건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이 지날수록 그 회사 가치에 알맞게끔 수렴되는 건 맞지만 이 그 흐름이 좀 길어지는 차이가 날 수 있긴 해요. 그 적정 평가를 꼭 지금 내가 주식하고 있는 시점에 적정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2년 뒤, 3년 뒤에 적정 평가를 매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영향이 시장 영향이든 공매도 영향이든 수급이 꼬였든 뭐가 됐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에서 다시 유례 없는 돈 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돈 풀기라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경제 성장률 올리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무너지려고 하는 부동산도 잡아주고 무너지려는 증시도 잡아주고 기업 힘들면 기업 돈도 밀어주고 그냥 경제가 어쨌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그 수치들을 다 잡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처음에 양적 완화 연준에서 7천억 달러를 발표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가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상 자기 지금 이제 선거가 있는 지금 이제 11월 달이죠 올해. 시장에 약벌이 안 먹히면 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계속 풀 겁니다. 지금 뭐 2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로 논의되는 것들이 4조 달러죠. 그것도 안 먹히면 또 풀 겁니다. 또 찍어서 작정을 하고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2008년에서 2014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에 왔을 때 미 연준에서 돈을 찍은 게 4조 5천억 달러죠. 근데 지금 벌써 트럼프가 양적 완화를 제대로 다시 하겠다고 시작하고 푼 돈이 벌써 2조 달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만 푼 건 아니지만 더 늘어날 거고 6년에 걸쳐서 4조 5천억을 풀었던 걸 제가 볼 때 이거 1년도 안 돼서 다 풀어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 당연히 돈 풀기는 출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는 거고 그건 이제 사실 지금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찍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돈 찍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한국식 양적 완화라고 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또 지금 뭐 추경 풀고 뭐 돈 주고 뭐 국민 재난 뭐 하던데 뭐 그런 것들 돈 주고 뭐 7조인가 8조 추가로 들고 이게 지금 돈 많아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지금 생각 안 하겠다는 거고 작정하고 돈을 찍어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자기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상황이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뭐 어쨌든 트럼프는 그 코로나라는 걸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시장에서 큰 호재는 돈을 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초장기화될 수 없는 저는 이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지금도 이미 장기화가 됐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따져도 유럽과 미국도 피크를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국하고 유럽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게 확실해져야 돼.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확실히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잖아. 왜냐면 하루 확진자 100명, 뭐 101명, 뭐 90명, 12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때와 달리 지금은 안정권에 들어섰고 이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면 그 100명도 50명으로 줄고 30명으로 줄고 하겠죠. 근데 이건 그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미국도 이탈리아도 뭐 독일도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중국의 통계는 사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배제한다 치더라도 그 미국과 유럽 지금 거기들이 이제 막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자제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상가들도 문 닫고 상가들도 문 닫게 하고 뭐 회사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까요? 이게 지금 유럽은 제가 알기로 제가 뉴스 몇 개 본 거로는 거의 모든 상점 다 닫으라고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업종 가리는 거 없이 예외적인 거 몇 개 빼고는 그냥 모든 가게를 닫은 걸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국가적으로 통제가 들어갔을 때 확진자 수가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겁니다. 무조건. 근데 이 사람들 마인드라는 게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이랑 또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내가 먹을 것 조금 뭐 덜 돌아다니고 하는 건 맞지만 이제 마인드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전 분위기라든가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많이 안정권에 들어선 게 느껴져요. 지금 이제 처음에 막 하루 확진자 막 1000명 막 1200명 이렇게 막 증가할 때 사실 그때는 뭐 정말 좀 심할 정도였죠.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뭐하고 이런 것도 심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돌아다니고 또 제가 얘기를 들은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는 좀 국민들도 조금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러한 마인드가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나타날 거고 유럽이랑 미국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장 좋은 반등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반등의 시점이라기보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정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미국과 뭐 가장 심한 나라가 이탈리아니까 미국과 이탈리아 등 가장 심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의 확진자 속도 감소. 그러니까 뭐 완치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이제 생각도 안 해요. 왜 코로나 뉴스 나와봤자 솔직히 하는 말 뭐예요, 여러분? 아 그거 뭐 상용화 되려면 몇 개월 걸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뭐 누가 코로나 뉴스 얘기해도 아 그거 상용화 되려면 몇 개월 걸려. 다 알아요 이제. 그건 이제 왜냐면 약이라는 게 사람한테 정말 투약이 되고 뭐가 되려면 임상이라는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고 유럽이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치료약이 나와도 이게 지금 당장 바로 내일부터 이제 투여되는 게 아니니까 몇 개월 걸리는 거기에 현실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치료약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확진자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되는 부분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뭐 중국은 통계를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중국도 최근에 거의 엄청나게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국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 확실히 줄은 게 맞고 그래서 미국과 이탈리아도 그리고 지금 유럽이 가장 심각한데 그 유럽도 국가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학교를 안 나가게 하고 회사가 쉬고 이러면 눈에 띄는 확진자 감소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시기가 왔고 이제 점점 그게 수치적으로 나올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확진자가 그 확진자 속도가 감소되는 게 수치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뭐가 짬뽕 돼야 되겠어요? 여기에 코스피에 외국인 5천억 이상 매수 하루 기준으로 코스피에 하루에 5천억 7천억 갑자기 코스피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시장 빠지는 거 보다가 갑자기 코스닥이 아침부터 1000억 2천억 2500억 찍히는 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코스닥에 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외국인들 저가라고 생각하는구나 얘기하듯이 코스피에서 여러분 지금 16조가 빠졌어요. 지금 16조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외국인들이 15조 팔았습니다. 15조 9조 팔고 한번 올린 척 하다가 6조 팔고 한 번 더 하락 쭉 주고 15조를 팔았는데 지금 16조를 팔았어요. 지금 16조. 그러니까 사실 언제고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을 시기까지 팔았는데 제가 경계한 이유는 지금이 이미 역대급을 넘어섰기 때문에 또 역대급이 갱신되는 건 쉽거든요. 넘어선 거는. 뭐 나중에 뭐 책이나 어디 설명할 때 그러겠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5조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가장 역대급으로 빠져나간 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뭐 외국인들 20조 매도했다.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섰고 지금 이제 역대급을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에 대해서 예상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하고 저는. 근데 어쨌든 언제고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는 맞으니까 여기서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오늘 유럽이랑 미국이 빠졌어요. 오늘 유럽이랑 미국이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빠졌어요. 근데 내일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개파락 시작했는데 코스피에 갑자기 외국인들 5천억 7천억 1조 매수한다. 정말 최상의 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최상의 나이스, 그런 정말 최상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전략 짜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왜? 외국인이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빠질 거를 생각해도 저 정도가 이제 외국인도 들어온 지금 가격은 들어오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 나도 감안하고 투자하자. 뭐 이제 모든 전략이 수월해지지만 이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더욱이 현재 분위기에서 종목들 매수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이때 예를 들면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추가 매수 하셔라, 현금 있는 거 뭐 4분의 1 쓰셔라, 4분의 2 쓰셔라 얘기했던 거는 저 때 외국인 안 들어왔거든, 똑같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매수하라고 했던 이유. 저 때도 코스피에 똑같이 돈 안 들어왔는데 4분의 1 쓰고 4분의 2 쓰고. 이건 그냥 너무한 수준으로 뺐으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자체, 그냥 펀더멘탈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너무 뺐으니까, 단기간에 너무 급락시켰으니까. 먹어도, 그러니까 매수해도 먹을 자리니까 추천했는데 이제 그 반대로 지금 돌아섰죠.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올라갈 자리는 알겠는데 이제는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라는 거는 사실 뭐 누구나 공감 가시는 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유럽이랑 미국이랑 뭐 정말 빨간불로 끝나지 않는 이상 하락 나온 첫날이고 또 하락이 별로 강하게 안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빠질 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급하게 빠지니까 급하게 올라갈 거다 얘기를 했죠. 급하게 올려줬어요 지금. 하루에 거의 뭐 9% 올라가고 8% 올라가고 5% 올라가고 막 2% 올라가고 3% 4% 5%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빠질 때는 그렇게 안 빠질까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 내일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 빠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50에서 525면 25포인트니까 5%. 한번 봉을 캔들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색 캔들 나오는 거 그림적으로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차트적으로 막 급락 나오고 막 무섭고 막 이런 차트 같으세요? 지금 이거를 봤을 때 내일 코스닥이 한 525니까 5% 빠져야 저 이 캔들, 이 파란색 캔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5% 빠져야.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5%를 빠져도 저렇게 캔들이 자연스러운, 지금 말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하루에 5% 빠지면 뭐 뉴스 나오죠, 당일 뉴스. 뭐 코스닥 뭐 몇 개월 만에 폭락, 하루 5%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내일 당장 마이너스 5% 빠져도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파동 중에 하나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내일 또 마이너스 5% 빠지면 뭐 사이드카 걸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드카 걸리고 또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데서 그 알람으로 뭐 코스닥 사이드카 뭐 발동 뭐 또 날라오고 속보 날라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갑자기 뭐 호재가 나오면서 그 유럽과 미국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일 조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 2%만 빠지더라도 추가로 빠질 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 지금 525포인트도 너무 건전한 조정이에요. 이것도 코스닥 525포인트까지가 너무 건전한 조정이고, 코스피는 한 1620포인트까지 60포인트니까 거의 얘도 한 4%더 빠져야 되네. 코스피도 지금 뭐 코스피가 5%, 코스피 4%, 코스닥 5%막 이렇게 빠지는 게 건전한 차트, 건전한 눌림목으로 보이는 그 시장이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셔야 될 건, 최근에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막 좀 말도 안 되게 또 추가로 빠질 거라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한 이유는, 신용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10조 5천억에서 4조 넘게 털고 지금도 6조 5천억.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신용잔고 한 800억인가 오늘 어젠가 들어왔죠. 신용잔고 800억인가 들어오고 뭐 좀 뭐 그러고 있긴 한데, 여전히 신용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예수금이야 들어오는 건 있지만 털려놓고 아직도 신용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못 쓴 건지 안 쓴 건지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신용잔고를 거의 4조 털고 외국인들이 15조를 매도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신용잔고 4조 털리고 외국인 마이너스 15조 매도하고 반등. 근데 뭐 2020년 지금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ING 진행 중인데 신용잔고 4조 털렸고 외국인 마이너스 16조. 그러니까 털 만큼도 털었고 빠질 만큼도 빠진 것도 다 맞는데 역대급 시장이 단지 진행 중인 것 뿐이에요 지금. 근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탄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악재고, 사실 개인들이 많이 타더라도 뭐 미국, 이탈리아, 유럽, 미국하고 유럽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 확실하게 감소되는 게 수치적으로 뉴스에 나올수록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씩 약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증시 당연히 반등에도 큰 힘을 쓸 거고, 거기에 저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그 중국 그 관세,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부분 뭐 유예한다고 했나 그랬죠. 근데 이게 어쨌든 지속돼서 트럼프도 돈 푸는 것도 약발 잘 안 먹히고, 뭐 중국도 지금 뭐 경제 성장률 회복 이거 다 안 나와 보이고, 관세가 여러분 굉장히 사실 이게 엄청 크거든요. 기업들에게 있어서 관세를 매기냐 안 매기냐에 따라서 기업이 진짜 아예 돈을 뭐 벌고가 아니라 버는 기업이 관세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는 게 관세예요. 지금 뭐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관세도 올려놨고. 근데 뭐 좀 예상이 되죠. 어느 정도 털 만큼 털다가 중국도 관세 부분을 없애거나 내리거나 하겠죠. 그리고 뭐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인터뷰하겠죠. 이 힘든 시기에 뭐 세계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뭐 힘들어하는 모든 세계인들을 위해 중국과의 이러한 마찰을 이제 좋게 풀기로 했다. 시진핑은 내 좋은 친구고, 중국과 미국은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를 없앰으로써 기업들의 큰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코로나 따위 뭐 금방 이길 거다. 뭐 트럼프가 아마 이 따위로 멘트 칠 겁니다. 뭐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경제 안 좋아,
뭐 1분기, 2분기까지 경제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다 하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선반영 된 거죠. 선반영.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3분기 전에 또는 3분기 중에든 진행이 된다면, 왜냐면 3분기라고 해봤자 이제 7, 8군데 트럼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재선까지 선거 기간 동안 지금 북한 측이랑도 얘기해보자고 트럼프가 입질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얘는 무슨 카드 다 쓸 거예요, 아마 이번 연도에.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관세가 됐든 뭐 멕시코 뭐 장벽 올리는 걸 뭐 다시 허문다는 등 뭐 지가 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카드를 다 만질 건데, 지금 이미 실적들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분기 중국 GDP 뭐 마이너스 나오고 아니면 중국 기업들 실적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와 말도 안 되는 악재 떴다, 이거 해결 안 된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안 좋을 거 다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컨센서스 다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근데 관세 없앤다고 얘기 나오면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합의했다, 그리고 막 코로나도 줄어들면서 만약에 국가에서도 막 돈을 더 풀어, 뭐 여행 쪽 더 밀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중국에도 뭐 국민당 뭐 얼마씩 돈 주겠다, 이게 겹치면 바로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증권사 측에서 뭐 중국 뭐 기업들 실적 뭐 향상, 뭐 3분기부터 뭐 엄청날 정도로 회복,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할 거야 아마. 그러면서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좀 나중 얘기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건 코로나도 점점 어떻게 보면 잡혀갈 거고, 우리도 9월까지 공매도 금지 있고, 거기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다 돈 풀어가고 있고. 뭐 무슨 거니 70분 참여하시면 뭐 종목 하나 달라는 건가요? 뭐 종목 뭐 말씀드리는 거야. 그거 문제가 아닌데. 예. 뭐 시기는 괜찮죠. 뭐 어쨌든 그거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는 뭐 점점 조금씩 줄어들 거고 당연스럽게 거기에 국가적으로 지금 전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또 굉장히 또 잘 맞물려 들어갈 거예요. 또 지금 이 불안한 마음 자체가 다 사라질 정도로 정말 괜찮은 시장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근데 그 전이 문제. 지금 그 전에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더 한번 그게 강한 시장이 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금 매수한 물량이 하나도 없고 16조를 덜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코스피에 지금 여기서 16조를 다 팔았는데 종목을 뭘 주워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줍는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줍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좀 더 빠질 거고, 뭐 겁주는 이유들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이고 현실적인 건 원유 관련한 이제 이슈들이겠죠. 뭐 저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뭐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미국 뭐 셰일 기업 뭐 세 번째로 큰 미국 셰일 기업 뭐뭐뭐 회사 미 연방 법원에 파산 신청, 뭐 회사채 규모는 얼마에 달하는데 뭐 시장 큰 충격 예상돼.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셰일 기업들 파산과 그 셰일 기업들의 회사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회사채 그 등급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회사채의 문제가 시장에 한 번 더 겁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 이 회사채로 겁을 주면 사람들이 무서운 건 회사가 망하네 안 망하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그런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큰 업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보잉 파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잉이 아니더라도 보잉이 어차피 미국에서 사주겠죠. 뭐 전투기 만들고 이러는데 그거 뭐 어디한테 뭐 제가 볼 때는 그 지분율 뺏길 것 같지도 않고 그건 뭐 국가적으로 살려주겠지만 그러니까 보잉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곳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 도이치뱅크 파산설 이 도이치뱅크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자산 그러니까 그런 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산 얘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했던 이제 은행인데 최근 당연히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가도 최바닥을 기고 있고 뭐 도이치뱅크 파산설에 뭐 아니면 꼭 도이치뱅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터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008년 금융위기 그냥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냥 터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에 뭐 의한 금융위기 파산이라고 그러니까 금융위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엄청나게 큰 은행 투자 은행이 그냥 파산할 리가 없습니다. 그 모기지 상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 가지고 놀다가 얘네가 망한 건데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연결이 돼서 이제 주택값과 이제 이 파생 상품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로 돈 빌려주고 그러면 또 그 주택담보로 빌려준 그 대출에 또 뭐 파생 상품을 또 만들고 또 뭐 파생 상품 만들고 주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거기에 막 연결된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많게끔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뭐예요? 그 집값도 올라가고 모든 게 좋을 땐 다 좋아. 대출도 잘 나오고 대출 나와서 그 돈으로 막 소비도 하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집값이 내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도 계속 오를 수가 없듯이 집도 뭐 계속 올라요? 이 집값이 내리고 이제 이런 게 연쇄적으로 다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냥 집값이 내리니까 그 막 은행빚 내려고 했던 사람들 막 뭐 은행 이자도 못 내고 막 집 싸게 팔리고 집 자꾸 싸게 팔리는 거 많이 나오니까 집값 폭락하고 집값이 폭락하니까 은행은 그 집 담보로 돈 빌려주고 했는데 그 담보가 떨어지니까 돈도 제대로 못 걷고 그 은행이 힘들어지니까 뭐 투자 은행도 힘들어지고 막 연쇄다발적으로 그냥 확 무너진 게 2008년 금융위기고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뭐 모기지 사태라고 하고 그걸로 의해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엄청나게 큰 투자 회사가 이제 파산되면서 이 정점을 찍은 건데 2020년 뭐 지금 일단 금융위기는 터졌습니다. 지금 벌써 이건 금융위기예요. 근데 아직 그러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이 빠진 이유는 미국이 고점이었고 유럽도 좀 고점이었고 그냥 사람들이 고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는데 시장 좋아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다가 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마비되니까 코로나랑 고점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막 터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게 엄청나게 아직까지는 막 그 정도의 파급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여기에 미국 셰일 기업들의 부도가 연달아 터지고 그 미국 셰일 기업들에게 엄청난 돈을 대출해준 은행들과 투자은행, 회사채든 뭐든 지원해준 곳들의 또 도미노 파산.
저는 실제로 그 도미노 파산이 안 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그걸 트럼프가 돈을 풀어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얘기하자면 이게 엄청 긴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그 미 연준에서 돈을 풀어도 회사채를 안 샀거든요. 제가 이거를 미 연준 7천억 달러 풀고 이랬을 때 그때 아직 그런 회사채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행이 안 되고 국회 뭐 동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겠지만 아마 회사채까지 건들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회사채를 건들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건드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량 회사채죠. 우량 회사채. 투자 등급. 그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 뭐 부적격 등급 뭐 정크 뭐 그러니까 쓰레기 막 이런 등급들이 있는데 투자 등급까지 이제 한단 말이에요. 회사채를 이제 투자 등급까지 이제 만지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유가가 이번에 러시아랑 사우디랑 맞먹고 작정하고 이거 다 도산시키려고 정말로 미국이 예상하는 흐름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투자 등급이 아닌 회사채여도 에너지 쪽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셰일 혁명 제2의 부흥기를 가져다 준 이 셰일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회사채를 만질 거는 저는 처음에 이거는 거의 확신했지만 이 투자 등급 아래 등급까지 트럼프가 만질 줄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만지게 되면 좀 많이 안전해지는 거죠. 왜? 일단 셰일 기업들이 버틸 수가 있으니까. 셰일 기업들이 버티고 셰일 기업들이 버티면 어쨌든 이런 연쇄다발적인 이 폭락장이 나올 거란 생각이 많이 없어질 거니까. 그럼 아마 투자 심리 많이 좋아질 거고 아마 수급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조심해야 될 건 미국 셰일 기업들의 부도와 이 미국 셰일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들의 또 이제 연쇄 작용이에요. 아셔야겠지만 이 에너지 미국 셰일 기업들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버틴 게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이 지금 셰일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에서 엄청 커요. 돈을 많이 남겨서 큰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GDP에도 큰 역할을 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냐. 어차피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밑에 땅속에 묻혀있는 거 파내가지고 갖다 팔았더니 남긴 남어. 그럼 여러분 본전치기에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그냥 땅 밑에 있는 거였는데 무슨 기계를 어쨌든 갖다 붙이든 뭐든 어쨌든 갖다 그거 들어가는 기계도 사자. 기계도 샀는데 사람도 필요해. 여기 사람 오시라고. 이거 한 달에 3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땅 좀 파시라고. 이게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게 많잖아요. 그 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이제 본전치기만 해도 본전치기만 해도 얘네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그럼 미국 입장에서 셰일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면 은행 쪽에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출이 잘 나오죠.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은행들이 미국의 은행들에 있어서 은행들의 이 미국 셰일 기업 그러니까 관련 투자한 그 상품들 규모가 투자 상품 규모가 전체 자본의 뭐 5%인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고 20%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100%가 넘어가는 것도 있대요. 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 100%가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신지 아시겠죠? 이게 연쇄적으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흐름으로 갈 때. 근데 당연히 안전해진 건데 문제점을 덮고 가는 건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뭘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 그 셰일 기업들한테 돈 대출해주고 회사채 막아주고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덮기만 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되면 무조건 터지죠. 근데 뭐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유가 오르면 돼요, 그냥. 지금 막 20불 근처에서 놀고 있는 유가가 40불, 50불만 올라가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안 생기는데 일단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재선 기간인 2020년도에 그런 도산을 막을 수 있고 지원을 해줘서 막고 어쩌고 됐을 때 트럼프가 다시 4년을 했을 때 이제 트럼프도 자신 있거든요, 이제. 니들 나 재선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진짜 개같이 그때 했지. 한번 보자. 러시아 뭐 관세 때리고 뭐하고. 야 그때 너 사우디 너도 내 말 안 들었어. 너도 이제 해봐 한번.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어? 안 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은 못해요. 트럼프랑 푸틴이랑 지금 다 짜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걔네들이 지들 서로 죽자고 한번 해보자는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미국 셰일 기업들이 지금 당장 파산이 되겠다는 거고, 미국 기업들이 파산하게 됐을 때 이 단지 그냥 미국 셰일 기업들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이 은행에도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이 끼치고 이 은행들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으로 가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면 2020년 뭐 지금 일단 붙어있는 건 코로나 금융위기지만 사실 표면적인 건 코로나일지라도 안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끼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얘기가 좀 복잡했나요? 그렇게 안 복잡하지 않나요? 지금 또 뭐 저 혼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차트가 어떻고 테마가 어떻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혀 쓰잘데기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개별 종목의 차트 보고 지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키트주 조심해라. 키트주 조심하고 저는 시젠을 노리고 있거든요, 저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시젠 노리는 가격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응?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시젠을 7만 원에 내가 매수해도 뭐 많이 안 볼 겁니다. 그럼 시젠이 뭐 이런 거 하면은 뭐예요? 또 뭐 있어요? 시젠,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이것저것 다 이제 따라가겠지만 저는 시젠 7만 원 오면 살 거예요. 분할로. 어, 이런 얘기가 더 좋나요, 여러분은? 저는 이런 것보다 아까 그런 그 석유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재밌는데 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좋아해요. 뭐 사실 이게 낫긴 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냥 뭐 현실적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래요. CGN 7만 원 정도, 7만 근처 오면은 이제 분할 관점이고 얘는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빠지면 또 CGN 같은 애들이 주목받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 가지고 CGN이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없고 시장이 잘 반등 나오다가 얘가 반등 나오니까 빠지는 건데 반등 나오는데 이제 다시 시장이 또 빠진다. 사람들이 키트주는 또 수출한다고 하면서 키트주에만 또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시장이 여전히 낮다는 건 확실하고 나중에 시장이 정말 대세적인 반등이 나올 땐 코로나 관련주는 무조건 죽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일본 수출 규제가 그랬던 것처럼 시장이 반등을 타면 그 시장이 약할 때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는 무조건 첫 번째 조정입니다. 근데 시장이 만약 당분간 또 빠진다. 시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N자 파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제가 말하는 7만 원 아예 안 주고 당장 내일부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얘네들 지들 마음이겠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투자할 거 없으면 더 몰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충분하잖아요. 시즌
시즌 7만 원 오면 매수 관점 매우 좋고, 만약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시장 급하게 빠진 흐름 나오면 또 시즌에 수급 몰릴 수 있다. 그래서 꼭 7만 원이 아니라 장중에라도 돈 들어오는 거 터지는 거 보면 단타하기 좋은 종목. 키트 관련주 이런 애들.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끝이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한 번 털어낼 거라고 봐요. 근데 한 번 털어낸 다음에는 정말 좋은 시장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규모나, 왜냐면 결국 돈은 풀었는데 이게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막 기업들 막 국민들 막 입속에 막 그냥 돈을 넣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사르라고. 나중에는 이게 그 유동성이 터진다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점점 안정되고, 중요한 건 점점 안정되는데도 트럼프나 뭐 국가에서 지금 돈 막 다 걷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뭐 6개월 뒤에 코로나 종식됐다고 뭐 여러분들 그때 제가 양적 완화한 거 돈 다 이제 뱉으셔라. 그 제가 돈 드린 거 다 뱉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푼 돈에 대해서 나중에 출구 전략을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돈을 이제 좀 안 찍고 내가 그 연준에서 매입한 자산을 팔고 이제 이런 출구 전략을 짜는 거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바로 이제 흡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무식할 정도로 돈을 푸는 게 한 번 터질 겁니다. 어쨌든 이 유동성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다리가 맞아가고 있는 게, 미국 증시가 어떻게 저 높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계속 유지할까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생각을 잘 못했지만 간단한 방법이었죠. 내리고 올리는 거였어요. 그냥 내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더 내릴 수 있겠죠. 당장 4월달에 음봉 캔들 하나 더 만들어도, 만약에 4월달에 음봉 캔들 만들었어요. 근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트럼프 나머지 기간 동안 양봉 만들면 지지율이 더 안 좋을까요? 한 달 더 내리고 4월달에 또 빼고 5, 6, 7, 8, 9, 10, 11월 올리면 가장 나이스하겠죠. 근데 마침 이것저것 다 물리잖아요.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돈을 푼 적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돈 풀어서 그냥 국민들, 기업들 입에다가 돈을 막 쑤셔넣고 있고, 트럼프 재선도 마침 연말이고, 또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공매도 금지 때려놨고, 외국인들이 다시 공매도 하고 싶어도 9월달 이후로 해야 되는데,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때 주가 올려놓고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면 주가가 낮으면 공매도가 먹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를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올려놓고선 이제는 증시가 진짜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자기 들고 있는 현물 갖다 팔고, 그리고 공매도 갖다 때리고 하면 시장 더 쉽게 빠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도 그렇고, 미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도 공매도 금지도 그렇고, 지금 흘러가는 것들이 단기간적으로 우리를 지금 한 번 더 전 힘들게 한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근데 그게 끝나면 그땐 진짜 강하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일단 그 상황이고, 큰 틀은. 근데 지금 당장 이 하락을, 이 쌍바닥을 만들지, 아니면 이 바닥을 깨고 진짜 미친놈처럼 한 번 더 빼고 막 말도 안 되게 또 올릴지, 그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거고, 사실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저는 일단 떨어질 때도 손절도 많이 했고, 크게. 그리고 올라갈 때는 밑에서 이제 손절한 것들 주워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팔고, 지금은 포트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데 위냐 아래냐 잡기도 지금 힘든. 그러니까 인버스를 조금 사긴 했고, 제가 그 무료방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버스 샀다고. 분할관 좀 들어갈 건데, 언제고 바로 급변할 수 있는 저는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은. 그거는 당장
유가 관련해서 호재 한 개만 나와도 진짜 트럼프랑 푸틴이랑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왕세자 뭐 아니면 국왕이랑 같이 셋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그 뉴스 그 사진 한 방 찍고 트럼프 이렇게 따봉하면서 우리 셋이 친하다, 우리 셋이 친해요, 뭐 국제 감산 합의 완료, 뭐 미국 셰일 기업들 숨통 트임 어쩌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뉴스만 나와도 또 국제유가 영향으로 뭐 시장 바로 급반전되는 분위기도 저는 충분히 연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정말 많이 힘든 시장이고, 단지 이제 그냥 내가 1,000만 원을 주식을 들고 있다면 다 손절하고 그럼 인버스 사야지라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200만 원 손절해서 인버스 좀 살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고 딱 그런 시장이니까 저도 딱 뭐라고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은 차라리 뭐 바닥이었으면은 뭐 지금 제가 돈 쓰라고 말씀드리고 이랬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구간은 확실한 건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구간은 맞다. 비중을 좀 덜어내서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구간은 확실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4월을 진짜 마지막으로 무섭게 빼고 올릴지 아니면 뭐 조정 건전하게 나오고 올릴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팩트입니다. 흔들더라도 이거를 흔든다는 기준이 여기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이게 고점에서? 이게 아니죠. 어느 정도는 뭐 떨구고 박스권에 가둬놓고 흔들던지 해야 될 거 아니. 이거를 외국 기관들, 그러니까 개미들 물량을 빼서 먹기 위해서라도 이 고점에서 이게 깔짝깔짝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좀 크게 빼고 크게 올리고 박스권에 가둬두고 물량을 뺐든지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저는 500, 뭐 코스피는 1600 정도 봐요. 차트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막 뭐 움직여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국제유가 뉴스 나오면서 또 올리고, 얘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리고,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한 480에서 500 정도 지켜주는지 체크해야 되고, 중요한 건 빠지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만약에 이게 또 조정 장세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목받는 건 테마가 키트밖에 없다. 사실 코로나 쪽.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손절하고 종목을 다 판 시점에서 살 거 뭐가 있겠어요? 인버스랑 키트밖에 더 솔직히 살 생각 더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시장이 빠질 때 강하게 올라갔던 게 키트고, 지금 정말 살 것도 키트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인버스랑 키트 두 개에 몰리겠죠. 뭐 외적으로 좀 마스크나 뭐 치료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코로나주들 잔잔바리 치는 거고, 어쨌든 코로나 관련주에 몰린다 이거예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탈리아도 그 확진자 수치가 좀 꺾일 때가 이제 수치적으로 나올 때가 됐기도 하고, 또 뭐 흔드는 기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좀 급하게 빠는 건 또 힘들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말해줄 겁니다. 내일도 근데 외국인들이 1조 판다, 5천억 판다. 그럼 진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쨌든 나중에 뭐 연말에 뭐 정말 많이 올려주고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얘네들이 매수 잡아야 될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지만, 만약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덜어내잖아요, 15조를. 그럼 지들이 어쨌든 이 매수를 많이 잡아줘야 될 구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꾸준하게 가죠. 만약에 또 매수로 한번 방향성 잡으면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시장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또 하루에 5천억, 7천억, 지금 외국인들이 그만큼 파는 것처럼 한번 또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하루에 5천억, 7천억, 1조 계속 잡아줄 거야 아마.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2019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 끝나고 12월 달에 외국인 들어온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매일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 매일 들어왔고 시장 무난했고. 그때처럼 오히려 그때는 4조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16조 팔았으니까 들어와도 한참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참 좋을 거예요. 그때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잡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저는 진짜 그 얘기까지 드리고 싶은 건 돈을 진짜 어디서 구해 와서라도 그때는 주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갑자기 1조 막 배팅 들어오는 날, 갑자기 7천억 1조 막 들어오는 날은, 그리고 그걸 하루는 봐. 그럼 하루는 지켜봐. 근데 그 다음 날도 1조 사고 얼마 안 빠지더니 그 다음 날 또 5천억 사고 6천억 사고 이걸 이어간다. 그럼 16조 팔았는데 얘네가 한 2조 3조 사고 끝나겠어요 이거? 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16조 팔았는데 2조 3조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조 팔았으면 못 채워도 한 12조는 채울걸요? 그럼 내가 처음에 1조 막 5천억 배팅 들어올 때는 안 사다가 한 3조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채울 때, 외국인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한 3조 정도 외국인이 확실하게 방향성, 똑같은 방향성 가지고 채우기 시작할 때 어차피 앞으로 못 채워도 10조 가까이 또 채울 테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16조를 비워냈고 만약에 시장 떨구면서 더 판다. 20조 비워냈다. 그만큼 채웁니다. 16조를 비워냈으면 못 채워도 뭐 8조는 채우듯이 20조 덜어내면 못 채워도 뭐 10조는 채우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같은 방향성 보여주면서 3조 채울 때 배팅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시면 되잖아. 그때는. 그죠?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원래 보통 이런 시황을 좀 얘기해주고 다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시황 얘기만 꽉 채운 이유는 다른 거 볼 게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정말. 저 요새 종목 분석을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있을 때는 했지만 그 바닥을 지나서서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올 구간에 왔잖아요. 지금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구간이 왔고 지금은 그냥 시장입니다.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지금 뭐 저가 매수 괜찮죠. 많이 빠진 거. 시장이 지금 반등 나올 때 생각보다 반등 얼마 안 나온 애들, 오늘 사람들이 그런 거 자꾸 들어간 것도 더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 못 채웠었어. 부담돼서. 너무 급하게도 올라갔고.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갑자기 막 종목들 10% 20% 날아가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내가 괜찮게 보던 종목이 아직 급등이 얼마 안 나왔어. 바닥 대비해서 반등이 얼마 안 나왔어. 들어가다 물린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오후장에. 괜찮은 전략도 맞아요. 나중에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단기간으로는 시장이 모든 걸 압도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만 보세요. 그리고 저번에 뭐 커피조아님 글 보니까 그 요즘 오히려 멘탈 나갔다. 무서워서 못 채우고 뭐 했더니 막 시장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자기 뭐 손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겪었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급하게 나온 것도 있었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접근 못한 사람도 엄청 많고 지금 겪고 있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니까 더 멘탈 나가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멘탈 잡으시고, 제가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 연말에 시장 좋다 이런 거 이제 지금 뭐 나중에 얘기 또 얘기하면 되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현재 저는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가야 될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 매수를 잡아가는 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외국인들이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잡아주는, 정말 강하게 위에서 잡아주기를 바라지만 과연 얘네들이 이렇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들은 계속 팔기만 했는데 개인들한테 지고 이 박스권 흐름에서 물량을 잡아줄까?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나이스한 경우고,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지들이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좀 하락을 주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들이 지는 싸움 하는 거니까. 자기들은 내려갈 때도 계속 팔았는데 반등 나올 때도 다 팔고,
근데 개인들은 지금 밑에서 주순 사람들은 또 크게 수익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웃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뭐 지금 한 방송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노래 하나 틀어드리고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